표영호TV 오늘 아주 중요한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표영호TV가 그동안 데이터를 볼 때 KB 부동산 자료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나 또는 미국의 경우는 뭐 진로우 렌트 지수나 여러 가지 이런 해외 데이터나 국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걸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보다 좀 살짝 빠르게 분석되는 리치고가 있습니다. 우리 리치고의 김기훈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요즘 가장 궁금한 거, 지금 부동산 가격이 11월 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IMF 때보다 더 위험하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이제 큰 하락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IMF 때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둘 다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105%에서 108%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사업자자금 대출까지 넣으면은 이게 150% 이상 됩니다. 그렇죠. 네. 156%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채가 이렇게 높은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미국 이제 10년 국채 금리 차트인데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80년대 초반부터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2021년 정도를 기점으로 출렁출렁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추세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면 좋은데 지금은 지난 몇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초저금리 상태에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부채가 많다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슈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한국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가계 대출의 액수가 늘어난 것은 뭐 GDP 대비해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파트도 있었지만 버블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급등한 버블만큼 빚을 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버블이 꺼지면 가계부채 폭탄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쓸 돈이 없어요. 쓸 돈 없죠. 예,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나름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품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서울 평균이 지난 한 20년 가까운 평균이 얼마냐면 16.9배예요. 한 17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몇 배까지 갔냐? 28배까지 갔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0.4로 계산만 해봐도 80살, 90살, 100살 돼야 집을 갚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012년도에는 PIR 지수가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힘들어 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3배, 4배의 PIR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21년도 28이 저게 그냥 평균치가 28인 거지. 맞아요. 강남의 경우는 45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면 월급 절반을 아파트 사는데 썼다고 치면 90년. 만약에 4분의 3은 쓰고 생활비 써야 되니까 4분의 1을 악착같이 저축했다고 싶으면 200년. 아파트 사는데 200년 걸리면 그 아파트 한 3번 정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아파트를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버블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맞습니다. 우리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을 지어가면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면서 시행사, 시공사 내후년이면 분양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뛴다. 이런 바람 잡는 게 저 솔직히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은 정부의 불투명성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특정 집단들이 있었던 건 틀림없었던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님하고 얘기하니까 딱 데이터를 보니까 또 다시 화가 나네. 뭐 끊임없이 저도 데이터를 보지만 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는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이 이득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아무도 부동산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물가 상승만큼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정도의 부동산 상승이 모두에게 좋은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빚을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이자를 내야 되는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어디가 배부르냐면 금융권이 흑자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세상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단 말이죠. 상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뭔가 상생하는 것들을 살짝 내놓는 척하면서 뒤에 불만은 많아요. 은행이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돈 버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 먹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솔직히. 맞습니다. 나 오늘 김기현 대표님 우리 표영TV에 잘못 모셨네. 왜냐면 자꾸 성질이 올라오는데 네. 내가 우리 저 박 PD 모시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열받게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제가 질문해놓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네. PIR 지수는 살짝 지금 21년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사실 PIR 수준이 이렇게 28에서 22로 한 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는데 소득이 늘어서 떨어졌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집값이 21년 최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요즘 약간 반등하니까 다시 또 집값이 막 뛴다고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시 2차 하락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 입 닫고 있죠 지금. 아직은 입 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가격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표요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안 좋고 하락하고 있다.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통계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받아보는 데이터 중에 이제 KB부동산 데이터가 있고 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있어요. 네. 물론 저는 감안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한 2, 3개월 정도 약간 뒤로 밀려서 발표가 되고 있고 KB부동산의 경우도 한 5, 6개월 정도 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왜 제가 현장에 나가냐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네. 나가보면 지금 나와서 발표되는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리치고는 어떻게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압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든 게 네.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대한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빠르게 좀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일 실거래가와 호가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하락이 시작됐다. 11월 달 들어서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10월 달이고 11월 달이에요.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차트인데 여기 십자선이 있죠. 예. 여기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근데 전부 다 10월, 11월 달 들어서 전부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은 없네요. 오른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의 모든 지역이 11월 달 들어서 다 하락하고 있다. 10월 대비해서. 근데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냐?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강남구죠.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강남구에 지난달에 거래 건수가 한 45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35건이 하락 거래가 된 거예요. 한 10건 정도는 보합 내지는 살짝 1,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거래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강남도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네. 완벽하게 하락을 가고 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강남, 소초, 용산, 송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비싼 지역들이 가장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야. 네. 이게 일주일 전 데이터라는 말씀이죠? 아니요. 요게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바뀌는 주기가 주간 단위로 바뀝니다. 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딱 맞는다는 생각에 네. 괜히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네. 순간 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일부 지역들 빼고 전부 다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있네요. 과천. 과천. 예.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최근 일주일 정도 된 뉴스에 과천시 집값 올라간다. 이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2주 전 데이터입니다. 10월 중순 말 접어들면서 이게 지금 꺾였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표영호TV는 맨날 하락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꺾였다. 과천시가 지금 1등이에요. 꺾인 걸로. 그 얘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이나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올라가는 줄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장은. 왜냐하면 그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통계 데이터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KB나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인데 제가 이 통계 데이터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뭐냐면 느려
느려요.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 7개월 느려요. 느린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는 조작도 해가지고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발표해주는 대로만 들으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모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실제로는 2월 달부터 올랐거든요. 일산 대책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올랐고 보금자리론 나오고 맞아요.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통계 데이터는 몇 월 달부터 오른 걸로 나오냐? 9월 달. 9월 달부터 나옵니까? 네. 2개월에서 9개월이니까 7개월 차이가 7개월 나는 거죠. 차이가 나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8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너무 늦게 나.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기술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뽑아내고 있는 거고 11월 달 데이터가 11월 달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 11월 달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도 강남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강남을 콕 찍어서 몇 가지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데이터상에도 지금 11월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서울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쪽이고요. 또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쪽, 용인시 쪽. 용인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등하다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락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집값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 모시고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하락되는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게 될까요? 약발이 당한 거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로의 매도 기회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라고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22년에 급격하게 거품이 빠졌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러면 또 큰일이 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사실은 그 대책이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냐? 원래는 대출이 30년짜리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40년, 50년 거기다 금리를 낮춰줘. 그러니까 매달 내가 원래는 한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가 한 150만 원 밑으로 줄어드니까 집을 살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없는 수요 겨우겨우 짜가지고 거래를 좀 만들어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9월 26일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확연하게 데이터로 다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매매 거래는 완전 급감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전세도 지금 거래가 좀 줄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오른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시간 지나면 전세 가격도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서울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 있죠. 예. 금천구나 용산구나 서초구, 강남구 예. 이런 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전세가는. 자,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죠. 뭐 강동구, 성북구, 네. 도봉구. 네. 이런 데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 일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강남 4구의 경우는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 네. 요즘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받쳐주고 금리가 받쳐줘야만이 올라가는데 그럼요. 강남도 죄송하지만 50%가 넘게 전월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다. 22년에 1차 하락이 왔었고 24년 들어서 2차 하락이 온다고 보고 있잖아요. 네. 1차 하락 때는 40에서 45% 급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야 이거 정말 아파트값 떨어지는구나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24년도 이번에는 저는 모든 거를 다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나 아니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나 지금 거품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그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소득과 현재의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가 먼저 깔고요. 네. 그런 조건이라면 최소한 10, 많게는 한 40%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 40%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왜 서울이 가장 거품이 많냐면 물론 모든 재화에 거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루이비통, 샤넬 다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높은 가격마저도 거품이라고 못 느끼고 그걸 갖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그 특수 재화인데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다 특수 재화는 아닙니다. 특수 재화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몇 개가 서울시 전체의 가격을 놓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가격들, 나머지 아파트들마저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이 가장 많이 하락할 곳이 바로 서울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오. 네.
야, 김기현 오늘 세게 나오네. 아니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데이터 상으로.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뭘까요? 거래량? 아닙니다. 그럼. 바로 경매예요. 경매. 경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매의 낙찰가율이 26.5%거든요. 26.5%니까 4채 중에 3채는 최저가의 입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경매를 사지 않는다는 것은 집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경매가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경매들이 21년도에 가치를 매겼을 때보다는 살짝 아래긴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일 때 경매 기준가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가일 때 감정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도 역시 고가죠. 그렇죠. 차라리 이걸 18년도, 17년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면 바로 되죠. 입찰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요. 지금 너무 고가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 지금 낙찰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 아까 이제 26.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이거는 옛날 데이터예요. 뭐요? 옛날 데이터입니다. 좀 늦으셨어요,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좀 옛날 데이터예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지난 20년 중에 언제가 최악이냐? 예.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자,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0년으로 제가 하고 서울 보겠습니다. 요게 경매 건수예요. 경매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금 2,000건 넘어섰고요. 네, 서울에만. 예, 서울에만. 근데 2,000건이 넘었을 때가 언제였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수도권 서울 부동산 시장 제일 바닥일 때.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00건 넘었고 그전에는 카드 사태 있었을 때입니다. 2004년 5년.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한번 볼까요? 예, 금리기 2008년 때는 금융위기 때. 보시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500건 한 500건, 400건, 5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다 이거잖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제가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또 받아서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왜 그러냐면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도 그때도 집값이 하락했다가 금방 반등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쭉 가서 12년, 13년까지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좀 길게 갔어요. 네. 4, 5년. 지금도 21년에 초고가, 22년에 하락, 23년에 반등. 이게 데드캣이고 맞아요. 24년부터는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네. 뭐 내가 얘기하면 왜 본인이 평가를 뭐 정확하다 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데이터에 기반해도 그만큼 정확하시다. 야, 인간 데이터, 진짜 데이터.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낙찰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낙찰률을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낙찰이 안 돼. 이게 20년 만에 최악이에요. 요게 이제 낙찰률 데이터인데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란 말이에요. 예. 제일 바닥이 낙찰이 제일 안 됐을 때가.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08년도에 네. 잠깐만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여기에 보니까 네. 금리 위기 때 제일 안 좋았죠. 예, 금융위기 때 이때도 20%가 넘었다고요. 21%. 네. 그런데 지금은 16%예요. 잠깐만. 그전에는 26.5%는 한참 됐습니다. 14%, 14%까지 내려갔었네. 네. 잠깐만. 제가 볼 때는 26.5%고 여기선 지금 16%면 한 10% 포인트 차는데 엄청난 차이죠. 당신 이거 사기지.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 아니 저 이거 대법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데이터. 대법원에서 경매 건수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요. 낙찰가 다 받아가지고. 네. 그럼 저는 지금 한 일주일 늦은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좀 많이 늦으셨죠. 갑자기 속상하네요. 네. 저는 26%인 줄 알았더니 16%라고 하면은 네. 5채 중에 4채 이상은 최저가에도 낙찰이 안 된다는 되는 얘기잖아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보세요. 금리위기 때 2008년 9월, 10월, 11월 이때 진짜 분위기 삭막하고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20%는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보시면 2023년 들어서 20%를 넘지를 못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뭐 허투루 들을 얘기도 많겠지만 이 이야기는 꼭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는 짓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면 바로 헌 아파트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수만 채, 수천만 채를 줘도 늘 부족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경매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다. 새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분양하고 고분양가에 이걸 또 받아라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 위기를 그렇게라도 넘길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떠넘기는 건 결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주겠지만 지금 너무 과도한 거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을 똑바로 말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야 뭔가 이득이 생긴다라고 해서 계속 상승만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폰지 게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계속 더 비싸게 사줘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 김 대표님도 아마 저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표용호 집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뜨리려고 계속 그런 얘기 한다. 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떨어져라 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네. 우리 표현호 대표님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도 대표님 집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집만 있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면 나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사심 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이 돈을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나면 네. 다른 데 써야 할 여러 가지 맞아요. 기회 비용들이 없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면 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못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돈이 안 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모든 게 올인되고 나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단순간에 돈을 벌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들도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과도한 상승이나 너무 과도한 하락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집값이 몇 년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예측합니다만 저는 한 27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의 계단식으로. 네, 네. 대표님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정도면 집을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느냐? 네.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를 좀 보면은 하락 패턴이 조금 달랐습니다. IMF 때는 급격한 하락이 왔고요. 단기간에.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번 하락했다가 데드캣 바운스 나왔다가 완만한 하락을 몇 년 했습니다. 24년부터는 도대체 어떤 하락 패턴이 나올 거냐. 2차 하락, 진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완만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하락이라고 봤는데 대표님은 좀 더 급격할 것이다. 제가 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냐.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저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쓸 돈이 없는데 물가가 내려가든가 금리가 내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물가가 내려갈 기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국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못 올린 거죠. 못 왜? 올렸죠. 부채 문제가 터질까 봐. 가계부채와 또 기업부채가 있거든. 지금 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못 낼 정도. 보통 한 개의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이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호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부동산에 대한 거품은 너무 많고요. 매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새 집도 매물이지만 네. 지금 시장에 네이버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매물이잖아요. 그 매물도 공급이에요. 지금 8만 1,000 몇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표영호TV에서 그동안 열심히 말씀드렸던 얘기와 데이터를 통해서 본 것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 매물도 많아지고 있죠. 경매 건수는 최대로 증가하고 있죠. 매력이 없으니까 낙찰을 안 하니까 낙찰가를 20년 만에 최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엄청난 지금 하락 파동이 직면해 있다. 서울은 제가 거품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지방은 한 무릎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전부 다 충격이 올 거거든요. 전국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부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온다. 잘 잡아야 된다. 경매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 금리를 못 이기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저는 이걸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제가 거래대금 데이터를 다 봤거든요. 건물, 토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전부 다 2020년부터 22년 중순까지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로나 시기에 금리 낮으니까 영끌해서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건물 사고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자가 많이 높아서 이걸 버티지를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21년에 초고가일 때
그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10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3만 명이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10% 20%라도 꺼져서 밑으로 쭉 가서 좀 길게 간다면 이분들이 정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진짜 위험하죠. 버블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배가 불러서 그 돈 가지고 뒤에서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버블에 올라탄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고평가 시기에 금리 싸다고 영끌해서 막 사야 된다고 너무 마음 아프죠. 혹시 그때는 대표님도 뭐 사야 된다는 쪽에 있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2022년 초중반부터는 서울은 어깨다. 조심해라. 그리고 하지만 상승은 21년 연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21년 10월 달에 여러 채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무조건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아유 대표님 덕분에 그때 팔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들이 비슷하다. 대표님 덕분에 그때 안 샀어요. 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21년 8월이 가장 고점이니까 그때 정리하지 못하면 아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에게 부동산 전망 해드렸습니다. 24년 내년 우리 좀 긴장하고 봐야 될 게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심도 있게 제 표영호 TV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고위직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실 텐데요.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